우리 고1 때 아주 오래전이죠? 아주 오래전. 고1 말엽에 여기를 시험을 봤어요. 아주 오래전이죠. 그때 했던 내용과 거의 같아요. 거의 뭐 다를 게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나 봐봐. 첫 번째 테마는 생물 다양성이 뭐냐? 이거다. 뭐냐? 생물 다양성이 뭐냐? 우리 생물 다양성 그러면 생물이 다양하다. 생물이 다양하다는 말을 들으면 뭐가 떠올라요? 여러 종의 생물이 살고 있구나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맞아요. 그것도 생물 다양성이 맞습니다. 그 생물 다양성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종 다양성이라고 해요. 종 다양성. 종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다. 종 다양성. 입니다. 여러 종이 살고 있는 걸 종 다양성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만 생물 다양성이 아니라 같은 종 안에서도 자, 전제입니다. 같은 종 안에서도 이거야. 무늬, 껍질, 무늬 모양이 다 다른 거 보이나요? 이것을 같은 종 안에서도 유전자가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도 같은 종이지만 유전자가 다 다르니까 생김새가 다 다른 거 아니야? 이런 유전자가 다른 것도 생물 다양성 안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크다는 말은 종 다양성만 크다 했을 때 생물 다양성이 크다고 말하지 않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유전적 다양성도 클 때 진짜로 생물 다양성이 크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약간 진화적 관점인데 얘네들이 살고 있는 생태계가, 즉 얘네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가 굉장히 다양할 때, 환경이 굉장히 다양하다면 진화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다른 생물 종으로 진화해 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가 굉장히 다양할 경우에도 생물 다양성이 크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태계 다양성의 생태계는 그저 서식지가 다양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생태계 다양성이란 서식지를 의미합니다. 자, 이런 세 가지 다양성을 모두 포함한 걸 뭐라고 한다? 생물 다양성이라고 한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인데 이게 생물 다양성이야. 생물 다양성이야.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뭔지 쭉 설명하고 있고요. 뒤에는 종 다양성이 뭔지 설명할 건데 유전적 다양성을 좀 더 깊이 있게 볼게요. 유전적 다양성. 같은 생물이라도 각각 유전자가 다를 때 유전적 다양성이 크다라고 말한다 라고 첫 번째로 써져 있는 거고요. 유전자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당연히 유전적 다양성도 크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염색체가 무려 46개, 유전자는 약 2만여 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조합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좀 더 유전적 다양성이 더 커질 가능성을 가지겠네요. 누구보다? 염색체가 8개밖에 안 되는 초파리보다. 그죠? 초파리보다는 사람이 훨씬 더 유전적 다양성이 더 커질 확률이 높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고요.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적응력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응력이 높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7명의 사람이 있잖아. 갑자기 우리 교실이 영하 20도로 떨어져요. 어떨 것 같아요? 다들 되게 너무 춥고 막 죽을 것 같잖아. 근데 주연이가 드디어 내 세상이 왔어. 난 추운 게 너무 좋아. 아싸! 이러면서 막 혼자 살아남고 막 우와! 이러면 그럴 수 있잖아. 왜냐면은 유전적 다양성이 크다는 건 다른 형질을 가진 거이기 때문에 추운 게 너무 좋은 거일 수 있잖아요.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유전자가 다양한 어떤 집단이 있다면 거기에 급격한 환경 변화가 오더라도 살아남는 개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유전자가 다양하니까. 그러면 그 다음 자손을 남길 확률이 높아지겠죠. 근데 만약에 모두가 더 따뜻한 것만 좋아해. 우리가. 근데 한파가 몰아쳤어. 다 죽겠죠. 모두 죽으면 그 생물은 멸종하는 겁니다. 다음 자손을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사라지는 거죠. 유전적 다양성이 크면 클수록 다음 자손, 그 다음 자손으로 이제 넘어갈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적응력이 높아진다. 유전적 다양성이 커지면 그 개체군은 적응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환경이 변화하더라도 생존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 예를 하나 들려줄게요. 경작지 A에는 다양한 감자 품종을 재배합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감자가 있는 거 보이죠? 좀 확대해볼까? 여러 가지 감자를 키우고 있는 모습이야. 여러 가지 감자. 근데 이때 여기에 뭐가 찾아오냐? 이때 감자잎 마른병이라는 병이 찾아옵니다. 그 병 때문에 죽은 것들이 하얀 감자 죽은 거 보여요? 안 보이죠, 여기? 하얀 감자 죽었어. 여기 죽은 거 시커매진 거 보여?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려서 없어졌죠? 없어졌어요. 근데 걔만 죽고 나머지는 살아남죠? 나머지는 살아남아서 나머지를 재배해서 사람들이 이걸 캐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겠죠? 사람들이 죽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 아사하거나 굶어 죽진 않을 거야. 그 병 때문에. 그런데 어떤 경작지에는 또 다른 마을이야. 또 다른 마을의 경작지에는 야! 하얀 감자가 그렇게 맛있대! 소문이 나가지고 모두 다 하얀 감자만 심은 거야. 모든 집이. 그때 감자잎 마른병이 들이닥치면 어떻게 되겠어? 모든 감자가 다 죽겠죠? 그죠? 이게 실제 아일랜드에서 있었던 일이죠. 단일 품종만을 재배해서 모든 감자가 다 죽어서 실제 150만 명이 아사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야. 150만 명이 아사했던 사건이 바로 감자잎 마른병 때문에 사람이 죽은 사건이에요. 모든 감자가 죽음으로써 이렇게 실제 인간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던 일이 바로 유전적 다양성과 관련돼 있는 녀석입니다. 유전자가 되게 다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감자를 재배해야지만 환경 적응력이 높아서 생존할 수 있다. 유전자가 너무 단순하면 다 죽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전적 다양성이 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종다양성. 생물 다양성이 뭔지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자, 종다양성이 크다는 건 종이 여러 종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개의 종이 살고 있는 걸 종다양성이 크다라고 말을 하죠. 그건 당연한 의미고요. 근데 이런 경우 다음 장 봐봐. 다음 장 보면은 이렇게 세 개, 가나 다라고 하는 세 개의 숲이 나옵니다. 이 세 개의 숲 중에서 어디가 종다양성이 가장 크냐? 라고 질문했을 때 이 숲에 살고 있는 가숲과 나숲과 다숲의 종의 개체수를 좀 세봐야 됩니다. 종 A, 종 B, 종 C, 종 D 4개의 종이 살고 있는데 가라는 숲에도 4개의 종이 다 살고 있고요. 나라는 숲에도 4개의 종이 다 살고 있고 다라는 숲에는 2종밖에 안 사는 거 보이나요? 일단 다라는 숲은 종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거. 자, 3등입니다. 3등이야. 3등이야. 그럼 가하고 나중에는 누가 종 다양성이 큰 거냐? 라고 했을 때 아니 가도 4종이 있고요. 나도 4종이 있으니까 종 다양성 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종 다양성은 종의 개수만 같다고 해서 종 다양성이 같다고 하지 않고 뭐가 균일해야 된다? 개체수 역시 균등하게 들어있을 때 종 다양성이 크다라고 말을 합니다. 개체수가 같다 하더라도 균일하게, 아주 균일하게 들어있을 때 종 다양성이 크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에서, 밑줄짝 가에서 종 다양성이 가장 높다라고 말합니다. 가가 왜 종 다양성이 가장 높냐? 라고 물어본다. 뭐라고 해야 돼? 종수도 많고 두 번째, 종이 개체수가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겠죠. 균일성도 되게 중요하다. 종수도 많고 분포 비율도 균등하기 때문에 가장 종다양성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종다양성에서는 요 부분만 잘 강조해서 여러분들 집중해서 공부하면 되겠어요. 세 번째, 생태계 다양성 바로 갈게요. 생태계 다양성이란 여러 가지 서식지가 다양할 때 생태계 다양성이 크다라고 말하죠.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라는 것은 서식지를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서식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생태계의 종류, 여러 가지 서식지들을 쫙 정리하고 있고요.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당연히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으니까 생물 다양성 안에 생태계 다양성이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3번에서 두 생태계가 인접한 곳, 예를 들어서 갯벌과 습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갯벌과 습지의 특징이 뭐야? 육상 생태계와 수생 생태계가 공존하는 곳이다. 그래서 육지에 살 수 있는 생물들과 수상, 물속에 살 수 있는 생물들이 모두 공존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그런 생태계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딱 듣고 시험 문제를 풀어요. 생태계 중에서 여기 쫙 줍니다. 열대우림, 갯벌, 습지, 사막, 소원, 초 이렇게 쭉 준 다음에 이 중에서 가장 생물들이 많이 살 수 있는 생물 종 다양성이 가장 큰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답은 뭘까요? 열대우림입니다. 열대우림이 가장 생물 종수가 많아요. 갯벌과 습지를 막 띄워준 다음에 뭘 물어본다? 갑자기 이걸 물어보면 우리 갯벌과 습지가 당연히 종 다양성이 가장 크겠지라고 착각하게 만든 다음에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가장 종 다양성이 큰 게 어디냐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종 다양성이 여기가 매우 높은 편이긴 하지만 열대우림보다는 작다는 겁니다. 갯벌숲 2등이야. 열대우림 기후가 가장 많은 종이 살고 있습니다. 강수량도 풍부하고 먹을 것도 풍부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생물 종이 살고 있는 건 열대우림이라는 거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여기 나와 있어요. 열대우림의 종 다양성 그래서 가장 많다라고 써 있을 겁니다. 가장 많다. 종 다양성이 가장 높다라고 써있네요. 종 다양성이 가장 높다라고 써있죠. 이제 조그맣게 써놓고 이만하게 써놓은 다음에 우리 헷갈리게 할 수 있으니까 열대우림 절대 까먹지 말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생물 다양성의 구성과 기능 같은 경우는 이 세 개의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모두 다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생물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끝났어요. 2번 할게요. 생물 다양성이란 이런 세 가지 다양성을 다 생물 다양성이라고 해. 이거고요. 두 번째, 그 생물 다양성은 굉장히 중요해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 생물 다양성이 왼쪽 숲과 오른쪽 숲 중에 생물 다양성이 큰 건 어디야? 단순하게 보면은 오른쪽이 더 많죠. 종 다양성이 크니까. 자, 이런 경우에 왼쪽 숲보다 오른쪽 숲이 뭐가 더 좋다? 써있죠? 생태계 평형이 쉽게 깨지지 않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쌤이 들쥐를 너무 좋아해. 들쥐를 다 잡아먹었어 내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매도 다 굶어 죽겠죠. 그러면 메뚜기가 엄청나게 막 살아나게 자라나겠네요. 메뚜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니까 풀들이 다 죽겠죠. 메뚜기도 마지막에 결국 멸종합니다. 이 생태계는 금방 다 멸종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내가 들쥐를 잡아먹으면요. 올빼미 죽나요? 아니야. 얘 먹으면 돼. 얘 먹으면 됩니다. 얘 먹으면 돼요. 안 죽어요. 그죠? 매가 죽나요? 아니야. 매도 얘 먹으면 돼. 얘 먹으면 돼. 안 죽어요. 그죠? 그래서 이 생태계는 좀 더 안정적이다. 평형이 쉽게 깨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최상위 포식자로 존재하고 있잖아. 생태계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도 역시 위험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오른쪽처럼 생물 다양성이 큰 곳 위에 살고 있는 우리라면 이게 무너지기가 쉽지 않으니까 우리 역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종 다양성이 높은 게 좋다. 그래야 생태계가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 이 얘기예요. 당연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생물 다양성은 중요하다.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넘겨볼까요? 또 왜 중요하냐? 생물 다양성이 커야 인간에게 되게 좋아. 뭐 때문에? 자원으로 이용할 게 많으니까.
생물이 다양해야, 생물 다양성이 커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원이란 잘 들어. 인간에게 유용한 건 자원이라고 말하고요. 인간에게 유용하지 않은 건 자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주, 인간의 의약품, 인간의 새로운 형질을 갖는 생물을 개발해내고요. 그 다음에 자연 경관, 관광자원 이런 것들, 휴식 공간, 교육,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거 다 인간에게 유용한 거라는 게 공통적인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야. 인간의 의식주를 제공하는 것도 생물이죠. 두 번째, 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것도 생물입니다. 그 다음에 야생의 별을 관찰하다 보니까 바이러스의 엄청 강력한 야생별을 발견한 거야. 이 자식은 왜 이렇게 강력하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지? 아, 이런 유전자가 들어있기 때문이구나. 유전자를 뚝 껴가지고 우리가 자주 먹는 벼에다가 유전자를 이식합니다.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먹는 그 쌀도, 그 벼도 바이러스에 굉장히 강력한 그런 벼가 될 수 있어서 수확량을 엄청 높일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물로부터 유전자 자원을 얻어서 새로운 생물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물을 자원으로 이용하는 예가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자연 경관, 또 자연 휴식 공간 이런 걸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죠. 숲이나 호수, 강습지들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심미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와있죠? 경제적, 사회적, 자원적 가치, 심미적 가치, 윤리적 가치 등등 여러 가지 가치를 제공하는 것 역시 생물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 이 생물 다양성은 우리에게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한, 보호해야 한다. 꼭 있어야 한다. 생물 다양성은 커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특히 암기해야 될 부분들은 의약품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버드나무로부터 아스피린을 얻어내고요. 주목으로부터 항암제를 얻어내고요. 푸른 곰팡이로부터 항생제 페니실린을 얻어내고요. 그 다음에 팔각이라는 녀석으로부터 기생충을 치료하는 것을 만들어내고요. 1일초로부터는 혈액암을 치료하는 걸 만들어내고요. 청자고등으로부터는 진통제의 원료가 되는 걸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만든 거 아니잖아. 그들이 만든 것들이니까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고 암기해줘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눈에 익혀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 첫 번째 파트 다 끝났습니다. 개념학의 문제 풀어볼게요. 해보자.